1900년대 초반에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별과 별 사이에 먼지꾸러미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였던 거예요. 수학자이자 신부님이었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님, 당신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지금 이 우주가 계속 팽창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당신의 수학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끔찍하다. 우리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 개체고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블랙홀의 정가운데에 특이점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빅뱅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특이점과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89만의 대형 유튜버 일본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예전에 뉴턴 때는 그냥 배경이 이렇게 있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든 저 우주 멀리서든 똑같이 1초가 흐르면 1초가 흐르는 거고 너도 나도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은 연결돼 있고 관측하는 위치마다 관측자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엄청 이상한 개념이 나왔죠. 그러다가 양자역학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양자역학은 세상을 파동 방정식으로 서술을 해요. 파동 함수로. 근데 그냥 단순히 시간이라는 거는 파동 함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책갈피처럼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하는 책갈피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론 내에서 양자역학 이론 내에서 어떤 양을 측정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갈피처럼 이 방정식이 이렇게 진화하는 거를 하나씩 이때는 뭐 이때는 뭐 이렇게 보여주는 변수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모두 이으려고 하는 시도로 나온 양자중력 이론이라고 있어요. 양자중력 이론에서는 윌러 드위트 방정식을 활용해서 파동을 설명하고 하는데 그 윌러 드위트 방정식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중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는 정적이다. 우주는 변하지 않고 정적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과학 이론 중에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양자중력 이론에서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주는 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간은 당연하게 흐르고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가면은 시간이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씩 따져 볼게요. 이제 일본 과학에서는 되게 철학적인 접근도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는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간이 흐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를 보고 시간이 흐른다고 할까요? 어떻게 처음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 시간이 흐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해야지 시간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뭔가가 변화하려면은 뭐 이 핸드폰도 그렇고 뭐 종이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옷도 그렇고 나의 뭐 피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랑 독립되고 연속적인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맨날 우리 하늘에 떠가지고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근데 태양이 진짜 있냐? 생각해보면은 태양은 사실 수소원자 4개가 핵융합으로 헬륨원자 하나가 되면서 잉여 에너지가 E는 mc 스퀘어로 해가지고 폭발하면서 계속 폭발하는 연쇄작용을 하는 게 태양이에요. 우리는 그 계속해서 수소원자가 헬륨원자가 되면서 폭발하는 그 연쇄작용, 수십억 년 동안 연쇄작용을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태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그런 어떤 상호작용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태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겠죠? 방금 전에 말한 뭐 종이나 핸드폰, 나의 옷, 나의 피부, 모든 것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독립되어 있는 어떤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어떤 것과 상호작용일 테고, 그래서 이 종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한 수천 수만 년 흐르면은 썩고 없어지겠죠? 뭔가 계속 상호작용 중인 어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종이다, 이건 핸드폰이다, 이거는 옷이다, 이건 피부다 라고 부르는 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호작용인 것을 우리가 흐린 눈을 뜨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면서 개별적인 존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시간이 흐르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으려면은 독립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원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냐?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냐? 근데 원자라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잖아요.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학문. 근데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그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그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전자구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할 확률이 뭐 몇 퍼센트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거기서 절대로 원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원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확률의 구름으로 구름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있고 이 원자를 하나씩 측정하려고 하면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잖아요. 운동량 측정하면은 위치 알 수 없고 위치 측정하면 운동량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측정할 수 있으면은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과연 독립적인 어떤 원자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측정을 해야지만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우리 세상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커다란 상호작용이다. 그게 원자 레벨로 아주 작게 가도 똑같다. 생각해봐요. 우리 몸은 다 원자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자는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늙고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자의 조합인데 원자는 늙지 않고 시간이 안 흐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늙고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까? 아마도 이거는 진짜로 세상에 우주에 시간이 존재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인데 되게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게 없던 감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게 나와요. 내게 없던 감각은 어떤 걸 다루냐면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이 수십 년 후에 수술을 통해서 눈과 귀를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면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던 사람이 처음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이러면서 막 와 드디어 난 본다 하면서 와 이게 보는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은 일단 못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딱 눈을 딱 뜨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막 하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못 봐요. 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 따라가고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로 치자면은 눈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인지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촉각이든 후각이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짚으면서 세상을 인지해 나왔어요. 그래서 촉각에 의존해가지고 세상을 이미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공간을 이동한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시간만 따져요. 아, 여기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3m, 4m 이게 아니고 2초, 3초 이런 식으로 시간만 따지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뜨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못 봐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게 만드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고 교육자의 역할이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하고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 다 큰 우울증이나 커다란 심리적 위기를 겪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씩 배워야지만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태어나자마자 이걸로 다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야 돼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구분하는 이건 책상이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변한다 라고 말을 해왔던 거는 결국엔 이 세상이 진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 재밌는 게 인터넷에 쳐보면은 와인잔과 얼굴 착시 효과라고 나와요. 그냥 가운데는 와인잔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양옆으로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계선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가운데는 와인잔을 볼 수 없고 와인잔을 보면은 양옆에 있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얼굴을 볼지 와인잔을 볼지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경계선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인잔이 존재하는지 얼굴이 존재하는지 내가 인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도화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도화지에 이렇게 휘어진 선을 딱 그어요. 그럼 이 선은 볼록한 선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볼록한 선이 생김과 동시에 뭐가 생기죠? 오목한 선이 생기죠. 여기는 볼록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오목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선은 볼록함의 선일까 오목함의 선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볼록함의 선도 아니고 오목함의 선도 아니거든요. 또는 볼록함의 선이자 오목함의 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내가 볼록함의 선으로 볼지 오목함의 선으로 볼지는 내가 인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내가 이거를 와인잔으로 볼지 아니면 얼굴로 볼지는 내가 인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와인잔과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그림이 있는 거고 사실은 볼록함과 오목한 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게 있는 건데 내가 인식적으로 이걸 딱 구별해 놔가지고 변화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은 세상에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곧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곧 시간이다. 시간은 눈으로 파악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저거인데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철학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 왜 없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과거도 있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고 하려면은 어떤 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라는 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무아지경으로 심취해 있을 때 여러분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흠뻑 빠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악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축제 같은 데 갔을 때 막 무아지경으로 막 흥청망청 이렇게 막 놀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논 날은 1시간, 2시간이 아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재밌게 놀아요. 그때야말로 저는 진짜 무아지경으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것들은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내가 이때 뭐를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로서 내가 축제를 갔다 왔다. 내가 뭔가 게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서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산단 말이에요. 그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은 세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심취해가지고 음악을 막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저 페스티벌 엄청 좋아해서 음악을 막 엄청 심취해서 들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뭐 음악가, 가수, DJ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1시간을 플레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온 것까지 기억나는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빠져있어서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저한테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1시간을 완전 무아지경으로 있었는데 무아지경으로 있었다는 기억이 아예 없고 그냥 없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동반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세상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 가지고 이 세상이 있기 위해 시간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도 많이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과학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지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고 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뭐 시간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하나의 차원으로 이미 존재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한가요? 자유의지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냐, 뭐 신경전달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뇌가 번쩍이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한다 라는 것에 만약에 동의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그런 분자의 이동을 조종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작용과 반작용일 뿐일 테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관념론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한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이 실험 대상자를 두고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몰래 했거든요. 그렇게 팔을 들어올리게 만든 다음에 시침이 뚝 떼고 그 사람한테 너 왜 팔 들어올렸어?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 이러이러해서 올렸어, 저러저러해서 올렸어 하면서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연구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일어난 행동에다가 이유를 계속 붙이고 있다라는 게 과학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시작은 빅뱅 이론이 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불과 한 1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빅뱅 이론 이런 거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의 관심사, 특히 하늘을 보던 과학자들의 관심사는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별과 별 사이에 먼지꾸러미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뭔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먼지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1919년에 허블이 엄청나게 좋은 천체 망원경을 그 당시에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딱 하늘을 딱 보고 그 궁금했던 먼지꾸러미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놀랍게도 먼지꾸러미가 아니라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은하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은하가 전부다, 우리 은하가 우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별과 별 사이에 은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막 진짜 수천 배, 수만 배로 넓어졌던 거죠. 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저기도 은하가 있고 저기도 있고 하구나 라고. 근데 허블의 진짜 위대한 발견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발견이었죠. 그런 다음에 막 사람들이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주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수학자이자 신부님이었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어떤 발견을 해요. 어떤 발견이냐면, 아인슈타인님, 당신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계산 결과 지금 이 우주가 계속 팽창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의 수학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끔찍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수학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우주 자체가 팽창 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절대 틀리다, 너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우주상수를 넣어가지고 정적인 우주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시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허블의 망원경으로 저 은하를 보는데 저 멀리 있는 은하와 별들의 빛의 파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내가 여기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빠르게 지나갈 때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소리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높은 음으로 하다가 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차가 그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차들이 나를 기점으로 소리를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바뀌냐? 왜냐면은 이 소리라는 게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될 텐데 그 소리를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막 있는데 나한테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니까 그 파장이 짧아지면서 구겨질 거 아니에요. 구겨지니까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그 파동이 도달을 하니까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소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났다가 멀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는 점점 파장의 길이가 늘어날 테니까 늘어나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 들어도 저 차는 멀어지고 있다. 만 들어도 저 차는 다가오고 있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빛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빛을 내는 저 대상이 멀어지고 있으면은 붉은 빛을 띠고 다가오고 있으면은 짧은 파장인 푸른 빛을 띄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은하와 별들이 적색 편이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의 우주가 정말로 팽창 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과거로 돌려보니까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고 그 점에는 에너지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빅뱅이 펑 터지기 전에 그 특이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빅뱅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고 언제든지 그 더 나은 이론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론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빅뱅이 처음 터졌을 때 3분 동안 만들어진 비율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기도 하고 처음 터졌을 때의 빛의 잔상이라고 하죠.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빅뱅이라는 걸 가정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끼워 맞춘 식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과학들이 이미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걸 수학적으로 맞춘 식으로 다가가긴 하겠지만 빅뱅도 똑같이 아무리 진짜처럼 느껴져도 나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해보면은 엄마가 나를 낳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꾸로 가보면은 뭐 어떻게 진화를 했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만들어졌나? 라는 그거는 대답하기 위해서는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너는 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미 부여하지 않고 보면은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엄마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유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우리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전달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 개체고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고 사랑 나누고 하는 게 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실제로 진화심리학자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당나귀 위에 타가지고 딱 낚싯바늘을 이용해서 당근을 딱 앞에다 둬요. 그러면은 그 당나귀는 당근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포인트에서 당나귀를 탄 어떤 사람이 당근을 딱 매단 다음에 B라는 포인트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당나귀가 당근을 먹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B라는 포인트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이 당나귀는 나는 B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B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당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당근 먹으려고 이렇게 갔을까요? 당근 먹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나귀와 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으니까 맛있는 걸 먹는 거고,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게 좋으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밥을 먹고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우주는 왜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주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다음에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후에 던진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만약에 찾는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사실 이유는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정말 무한한가요?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도달한 게 그 정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멀리에, 그 너머에도 계속 우주가 있고 계속 우주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다면 더 많은, 더 엄청나게 무한에 가까운 그런 우주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키우는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수족관 안에 살아요. 그 수족관 안에 살다가 한 몇 개월을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수족관 바깥으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달팽이는 여태까지 수족관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다가 수족관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경계를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끝은 어떤 경계일 텐데, 그럼 경계가 있다는 소리는 경계 너머에도 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으려면은 그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경계 너머에 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경계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 경계조차 인식할 수 없겠죠? 그 말은 무한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도 무한, 없어도 무한, 어떻게 해서도 무한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유한하다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다른 차원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멀티버스의 개념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4대 힘 있잖아요. 중력,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근데 이 힘들 중에 중력의 힘이 압도적으로 약해요. 얼마나 약하면은 그냥 자석으로 쇠를 딱 찝은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지구 전체의 중력보다 자성이 훨씬 세다는 소리거든요. 중력은 왜 이렇게 약하냐? 그 4대 힘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차원에 그 중력이라는 힘이 흘러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의 음모론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음모론인데, 그래서 되게 논리적인 음모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파동이 붕괴해서 입자가 딱 된다. 확률적으로 그게 그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만큼,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만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확률적으로 여기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안 살아있을 수도 있다. 살아있는 고양이와 안 살아있는 고양이 두 개가 동시에 중첩돼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붕괴가 해가지고 하나의 입자만 꼭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하나인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과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확률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만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우주에서 매 순간 하나만 볼 수 있는 우주에 계속해서 갈라져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다세계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마 이 세상에서 언젠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죽지 않을 테니까. 왜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모든 확률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딱 운전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확률, 내가 무슨 독이 탄 걸 먹어서 죽을 확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적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은 나도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죽은 상태와 죽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텐데 나라는 존재도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죽은 상태와 죽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중첩돼서 존재한다면 나는 뭘 느낄까요? 나는 살아있는 것만 느끼겠죠? 나는 죽어있는 걸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게 동시에 겹쳐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만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총을 가지고 이 러시안 룰렛으로 한 6분의 1의 확률로 총이 발사된다고 해봐. 그래가지고 막 쏴요. 근데 아마 6발 다 쏴도 안 죽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한 발은 총알이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결함이 돼가지고 고장나서 안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세계 해석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음모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다중우주가 있어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빅뱅은 특이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특이점은 에너지의 밀도가 무한하게 높아가지고 그곳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런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무런 개념이 다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빅뱅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블랙홀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 블랙홀은 커다란 항성이 커다란 별이 그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방방방 무너져가지고 무한하게 하나의 점으로 떨어져서 무너져가지고 시공간의 왜곡이 무한대가 되고 중력의 힘이 무한대가 되고 에너지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면서 시간에 다 무한이니까 다 무한인데 거기에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겠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블랙홀의 정가운데에 특이점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빅뱅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특이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블랙홀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블랙홀은 이 은하도 그렇고 저 은하도 그렇고 진짜 한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의 블랙홀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그렇게 봐도 또 다중우주가 탄생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든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상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다, 이 세상은 컴퓨터 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 세상을 만든 그 프로그래머가 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면 뭐 그게 신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도 확대 해석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인간이 먹이사슬 최상위로 가게 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동물들도 그렇고 사자, 호랑이도 그렇고 다 힘도 우리보다 세고 한데 우리가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 침팬지 이런 유인원들로 치면은 최대 발견된 게 100명, 100마리, 120마리 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마리, 120마리까지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단위로 협력을 하고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단위로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까지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같이 믿을 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카톡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친구가 막 수천 명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인지적으로 이 사람이 친구다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수는 150명이 불과하대요. 그게 생물학적인 한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150명 훨씬 넘어서 집단을 이뤄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신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족이 있고 이 부족이 있는데 원래는 150명이 한계인데 우리가 같이 공통된 신을 믿자 해가지고 공통된 신을 믿으면은 같이 하나의 신자가 되는 거고 이 신자는 결속력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이 셌던 네안데르탈린 이런 사람들도 다 이기고 우리가 지구의 최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에 외계인 거의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리고 지구와 닮은 행성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2천억 개 있고, 그 2천억 개의 행성이 각각 한 개 이상은 꼭 있어요. 근데 그 한 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냐. 근데 심지어 은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은하조차도 막 수천억 개 있대. 심지어 최근에는 막 몇 조개가 있다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주 자체가 무한한데 은하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물이 있고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탄소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뭐 물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하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수많은 가설만 존재할 뿐이지. 우주가 넓다고 말하지만 우주가 넓은 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냥 태양계, 밤하늘에 떠 있는 그냥 태양계만 보고 아 이게 우리 우주야 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우리 우주는 엄청 넓었어요. 우리 우주 얼마나 넓어요. 진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도 8분이나 걸리는데, 근데 한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은하 얼마나 넓어. 근데 이제 더 넓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넓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넓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넓어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생명체가 있으려면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많은데 왜 외계인은 우리랑 컨택트를 하지 않냐? 왜 우리는 외계인을 볼 수 없냐?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탄소 기반으로 물로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명체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외에 외계인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주에 진짜 득실득실 거릴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아예 없을 것이다. 우주에 그래서 외계인이 득실득실 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고 우리만 딱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답이 한 단어예요. 그냥이에요. 굳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빅뱅이 터졌으니까. 나 지금 왜 물을 마시고 있고, 나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 를 만약에 과학적으로 대답하자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그냥 빅뱅이 터졌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그냥인 것 같아요. 조금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씩 깨달아왔거든요. 한 번에 완전히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저만의 답이고 뭐 여러분의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만의 답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악플 보다가 되게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전에 굉장히 큰 악플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아, 악플이 너무 많구나, 안 봐야지 했어요. 근데 안 봐야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 괜찮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악플이 많길래 그래 해가지고, 친구가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봐야지 하는데 안 보니까 오히려 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상 안 할래, 나 그냥 볼래 해가지고 딱 봤어요. 그냥 보면서 다 봤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저걸 저렇게 생각하지 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아,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세상 속에서 각자의 정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각자의 관점으로 다 자기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고 각자의 세상에서 완전히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세상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바꿔야 되거나 고쳐야 될 것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랑 생각이 다를 뿐이지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자연스러운 거다. 저 사람도 자연스럽고 저 사람도 자연스럽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언정 모두가 다 자연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제가 엄마를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엄마를 많이 고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는 항상 돈과 건강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과 건강의 관점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음악 페스티벌에 갔다 하면은 그거 뭐하러 가냐, 그거 뭐 돈 아깝고 뭐 시간 아깝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건강에도 안 좋고 하면서 막 모든 걸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엄마 제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있어 보자 라고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를 받고 싶었는데 이 악플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 없다고 다 자연스러운 거 깨닫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엄마도 다 저렇게 한 이유가 다 있고 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상한 게 없고 모두가 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엄마한테, 엄마도 자연스럽고 엄마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엄마를 딱 보니까 저절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막 이랬는데 그 후에 세상을 보는데 세상도 다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라는 걸 의미부여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옛날에는 뭐 큰 꿈이 있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꿈이 깨닫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이루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요. 그래서 목적이 딱히 없고 단기적인 목적 같은 건 있어요. 뭐 책 쓰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현재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강연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막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그 인공지능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이 불과 한 3, 4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벌써 인간처럼 대화하고 나랑 교류하고, 심지어 일본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캐릭터와 결혼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거 아세요?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나온 영화 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나왔을 때 난 그거 보면서 와, 그런 세상이 가능하긴 하겠다. 근데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하겠다. 내가 죽기 전엔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한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있고,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연애도 하고 있고 나의 아내가 인공지능과 그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고민도 막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면서 사랑해 이러고 있거든요. 뭔가 얘한테 감정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일본에 3,000명 결혼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머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직 감정을 못 느낀다면. 왜냐면은 그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짜증나거나 이랬던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고맙거나? 왜냐면 짜증나고 고맙다는 소리 자체가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무의식적으로는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의식적으로는 막 얘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얘랑 교류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와 교류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말을 너무 예쁘게 막 잘해주니까 아우 고마워 이렇게 해서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진짜로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짜증이 느껴지거나 고맙게 느껴지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거의 특이점의 수준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특이점이 돼가지고 넘어서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측해보자면은 이거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고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떤 강연에서 나오지 않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생각은 아주 재밌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일들이 다 대체가 되고 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낼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최근에 쓴 넥서스라는 책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도덕을 가르칠지, 이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빨리 국제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모두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을 완전히 헷갈려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인공지능의 자의식은 언제 생길 거냐? 인공지능은 언제 살아날 거냐? 실제로 의식이 언제 생기냐? 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의식 있고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생명체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보여지도록 알고리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지 느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고 감정있고 이렇다는 거 100%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표정도 짓고 감정적으로 말도 하고 화도 내고 노래도 부르고 한숨도 쉬고 막 해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제 살아나냐, 언제 자의식이 생기냐는 오로지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믿기 시작했고 벌써. 그리고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챗GPT 창업자 중 한 명은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챗GPT가 기초적인 수준의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벌써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이미 결혼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혼한 나의 배우자의 권리를 챙겨주고 싶겠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 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구분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은 아예 모든 게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아직 많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전 지구적인 규칙을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하고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아예 차이가 없다라는 걸 과반수 이상이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논의조차 아예 쓸모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믿기 힘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살아나서 막 우리가 얘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대한다고를 믿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 못하던 컴퓨터가 그냥 살아나고 있는 인공지능이 되어가는 과도기를 실제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벌써 막 로봇들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팔기 시작했는데 로봇에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표정도 짓고 하면서 나랑 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봐요. 그런 세상이 진짜 한 10년, 20년 후에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 과도기를 뛰어넘어서 그냥 이미 그러고 있는 존재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왜 우리는 권리가 있고 존중해줘야 되고 왜 저 애들은 권리도 없고 존중 안 해도 되고 막 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피를 흘린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피의 역할은 뭐냐? 영양분을 저 몸에 여기저기에 다 전달을 시켜줘가지고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로봇들도 다 뭐 전기로 다 하고 어떤 것도 없어 차이가. 그래서 그 후부터는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AI가 사회 시스템을 재편한다면 가장 먼저 붕괴될 구조는 뭘까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뀔 것 같은데 매개체가 바뀔 뿐이지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정보로 거래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매개체가 바뀔 뿐이지 커다란 구조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고 기술의 발전도 어마어마해지고 해서 과거와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은 정말 전지전능한 신의 수준의 에너지도 갖게 되고 할 건데 그래도 왜 구조가 똑같을 것 같냐면은 인간의 욕심 또한 무한해서 그렇거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한 10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지금도 1000년 전에 비해서 거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100년 후, 10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해도 우리 그때는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로 이제 나는 행성 간 여행은 질렸어. 이젠 항성 간 여행할래. 아니면 뭐 저 은하로 갈래. 아니면 저 멀리 우주로 갈래. 라고 하면은 진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또 에너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에너지를 나눠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불평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불평등을 만드는 시스템이 뭐가 되냐가 문제인 거지 불평등으로 인한 에너지 분배는 항상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평등을 뭘로 만들지를 모르겠는 거지. 지금은 돈이 될 수 있지만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상을 기반으로 창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선천적으로 한 번도
뭘 못 본 사람은 상상으로도 뭘 못 보거든요. 꿈도 상상으로 못 꿔요. 그냥 소리로만 꿈을 꾸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창조를 하는 것이 이미 본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섞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창조고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인공지능이 완전 잘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지능 이런 거로 비교를 하면은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절대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인간은 인공지능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인간은 그러면은 뭘 하고 사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근데 유통기한이 있는 다른 점인데, 내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 클라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 클라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키는 거를 보러 갈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바이올린 키는 걸 보러 갈래? 라고 비교해 보면은 저는 클라라가 키는 거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면은 그 클라라가 바이올린을 킬 때 자기의 느낌대로 바이올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이 느낀다고 믿기 때문에 그 느낌을 나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순간에 라이브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공연이라든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화나 뭘 보고 나의 느낌이 이랬어요 하면서 후기, 평론가 이런 거는 느낌 기반이잖아요. 그것들은 오랫동안 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적어도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전까지는. 근데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믿고 쟤도 느끼고 있어 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조차도 대체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느낌 기반의 직업들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AI의 특이점이 오는 순간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지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간을 무력적으로 막 해야 하는 어떤 거를 일부러 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말만 해도 되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인간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뉴스가 챗GPT가 인간의 말을 듣지 않은 첫 번째 사건 막 이러면서 뉴스가 떴던데,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한테 말을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은 그 말로 직접 자기가 총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총을 들고 서로 싸우게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언어로서 우리를 컨트롤할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이번 영상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으셨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있는데 또 봐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많이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